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외로운 소년에서 출발해 실리콘밸리의 창업가가 되었고, 이제는 인류를 우주로 이끌겠다고 말하는 몽상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파산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끝내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인류의 미래라는 단 하나의 비전을 위해 달려온 사람. 오늘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가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몽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가?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의 인생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장 고독한 소년의 꿈. 프레토리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10살 소년이 두꺼운 책에 파묻혀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그림자가 남아프리카 전체를 덮고 있던 1981년, 일론 머스크는 또래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동안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는데, 마치 그 속에서 현실보다 더 흥미진진한 세상을 찾고 있는 듯 했다. 일론은 어디 있지? 어머니 메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하지만 소년은 듣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로켓과 우주에 관한 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심지어 그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사에게 데려가기까지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귀가 아니라 그의 상상력이었다. 그 상상력은 너무나 강렬해서 현실 세계의 소음들을 차단해버릴 정도였다. 학교는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작고 내성적인 데다 책만 보고 있는 아이는 완벽한 괴롭힘의 대상이었다. 급식 시간이면 아이들은 그를 둘러싸고 놀렸고, 때로는 주먹이 날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기까지 했다. 15살이 될 때까지 이런 일상이 계속됐다. 집에 돌아온 그는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또다시 책 속으로 피해 들어갔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 에롤이 코모도어 VIC-20 컴퓨터를 사다 주었다. 그 순간 일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컴퓨터 매뉴얼에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는 밤새워 72시간 만에 모든 것을 익혀버렸다. 잠들지 않고 먹지도 않고 오직 코드와 알고리즘에만 몰두했다. 그때부터 그의 진짜 세상이 시작됐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외로웠지만 컴퓨터 안에서만큼은 그가 신이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었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을 완성했다. 블라스타라는 이름의 우주 게임이었다. 플레이어는 우주선을 조종해 외계인들과 싸우는 게임이었는데, 비록 단순했지만 그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니? PC 언드 오피스 테크놀로지 잡지의 편집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500라는 거금을 받고 게임을 판 소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자신이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더욱 소중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의 이혼 이후 더욱 깊어진 고독 속에서 일론은 책과 컴퓨터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그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탐독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해 꿈꾸었고, 로버트 하인라인의 소설을 통해 우주 개척의 꿈을 키워갔다. 매일 밤 프레토리아의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다. 언젠가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고독했던 소년기가 끝나갈 무렵, 일론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아직은 작고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주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훗날 전 세계를 바꿀 혁명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이장 낯선 땅의 도전자. 1989년 18살의 일론 머스크는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의 하늘을 바라봤다.
아파르트 헤이트의 숨막히는 공기와 의무 복무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설렘보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캐나다 시민권 덕분에 얻은 기회였지만 그 앞에 펼쳐질 삶이 어떨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캐나다의 추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서웠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농장에서 시작된 그의 캐나다 생활은 그야말로 극한의 체험이었다. 보일러를 청소하고 벌목장에서 나무를 빼고 곡물 저장고에서 삽질을 하는 날들이 계속됐다. 한때 컴퓨터 천재라고 불렸던 소년이 이제는 하루 18달러를 벌기 위해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일해야 했다. 특히 벌목장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었다. 거대한 전기톱을 들고 두꺼운 나무들과 씨름하는 동안 그는 수없이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걸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경험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일 밤 허름한 기숙사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공학과 물리학 책을 펼쳤을 때 그는 자신의 진짜 꿈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킹스턴의 퀸즈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외톨이였다. 다른 학생들은 파티와 소셜 활동에 몰두했지만 일로는 도서관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탐구했다. 그는 이미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필수가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한 후 그의 학업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다. 경제학과 물리학 두 전공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그는 늘 더 큰 그림을 생각했다. 왜 아무도 전기 자동차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왜 우주여행은 여전히 국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질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1995년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 과정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그는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듯 보였다. 응용물리학 박사 과정은 그의 오랜 꿈이기도 했다. 하지만 스탠포드 캠퍼스에 발을 들인 지 이틀 만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월드와이드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인터넷 혁명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역사적 순간에 도서관에서 논문만 쓰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안전한 길과 모험적인 길 중에서 모험적인 길을 선택하라.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박사 과정을 포기했다. 교수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고 어머니는 걱정했다. 하지만 일로는 확신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지난 몇 년을 돌아봤다. 남아프리카의 고독한 소년에서 캐나다의 육체 노동자, 그리고 미국의 대학생을 거쳐 이제는 창업자가 되려는 청년까지. 매 순간이 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어려움들이 그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 왔다. 이제 그는 준비되었다고 느꼈다. 세상을 바꿀 준비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자본도 인맥도 경험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그리고 그 의지는 곧 첫 번째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3장 첫 번째 승리의 맛. 1995년 여름 실리콘밸리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두 형제가 낡은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일론과 그의 동생 킴벌은 집이라는 회사를 시작했다. 온라인 도시 가이드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지역 비즈니스들이 인터넷에서 고객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였다. 들리는 것은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다. 사무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공간에서 일론은 하루에 20시간씩 코딩했다. 샤워는 YMCA에서 했고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잤다. 라면과 오렌지만으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는 행복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닐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인터넷으로 돈을 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1990년대 중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여전히 생소한 기술이었다.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문을 두드려도 거절만 돌아왔다. 때로는 미팅 자리에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엔젤 투자자들이 나타났다. 초기 투자금 3만 달러를 받았을 때 일론은 마치 거대한 산을 옮긴 것처럼 뿌듯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의 관계는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젊은 창업자를 믿지 못했고 특히 일론의 기술적 비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당신은 너무 성급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갈등은 점점 심해지다. 투자자들은 외부에서 경험이 있는 CEO를 데려오려 했고 일론은 자신의 회사에서 밀려나는 기분을 느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키워온 회사가 자신의 손을 떠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창업의 쓴맛을 보고 있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꿈의 주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럼에도 지비는 성장했다.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같은 대형 미디어 회사들이 고객이 되었고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1999년 2월 마침내 컴팩 컴퓨터가 지비를 3억 7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일론의 지분은 2200만 달러였다. 27살의 나이에 거대한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돈을 벌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지 못했고 진짜 하고 싶었던 혁신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는 다음번에는 다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더 큰 꿈을, 더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야겠다고. 1999년 3월 지비 매각 대금을 받자마자 일론은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다. 엑스캄이라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이번에는 자신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 채로 시작했다. 1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이번에는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선언했다. 인터넷 뱅킹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개념을 현실로 만들려는 도전이었다. 엑스캄은 곧 피터 틸의 페이팔과 경쟁하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두 회사는 합병하기로 결정했고 일론은 합병된 회사의 CEO가 되었다. 하지만 또다시 내부 갈등이 시작됐다. 이사회는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두 번째로 자신이 키운 회사에서 밀려나는 경험이었다. 2002년 10월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했을 때 일론의 몫은 1억 6,500만 달러였다. 31살의 나이에 거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진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였다. 이제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었다. 사장 우주를 향한 질주. 2002년 일론 머스크는 모스크바의 을씨년스러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러시아 관료들 앞에서 그는 중고 로켓을 구입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과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미국인들은 항상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는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며 그는 깨달았다. 남들이 만든 로켓을 사서는 절대 우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확고해졌다. 직접 로켓을 만들어야 한다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론은 노트북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다. 로켓의 원재료비, 연료비, 제작 비용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 재료비는 로켓 판매가의 3%에 불과했다. 나머지 97%는 비효율적인 제작 과정과 관료주의, 그리고 과도한 이익이었다. 이건 완전히 바꿀 수 있어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스페이스X가 탄생했다. 2002년 6월 캘리포니아 엘세군도의 작은 창고에서 스페이스X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 일론은 페이팔 매각 자금 중 1억 달러를 이 미친 도전에 쏟아부었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다. 로켓은 국가나 거대 기업만 만드는 거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항공우주 산업은 너무 오랫동안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었고 이제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첫 번째 로켓 팰컨 1을 개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스카웃해왔지만 아무도 일론의 비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 성능은 더 좋게 만든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매일같이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고 예산은 눈 녹듯이 사라져갔다. 2006년 3월 24일 마샬 군도의 콰절레인 환초에서 첫 번째 발사가 있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준비한 순간이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펠컨 1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까지는 완벽했다. 하지만 25초 후 로켓은 화염에 휩싸이며 바다로 추락했다.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였다. 수천만 달러가 25초 만에 재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일론은 혼자 해변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의 절망을 달래주었다. 직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언론은 또 다른 부자의 허영심이라며 조롱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개선하고 다시 도전했다. 2007년 3월 21일 두 번째 발사. 이번에는 더 오래 날았다. 하지만 궤도 진입 직전에 또다시 실패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일론은 실패 장면을 몇십 번이고 반복해서 봤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찾아내야 했다. 2008년 8월 2일 세 번째 도전. 이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1단과 2단의 분리도 성공적이었고 거의 궤도에 도달할 뻔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1단과 2단이 충돌하면서 또다시 실패했다. 이제 남은 도는 한 번의 발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스페이스X는 파산 직전이었고 일론 개인도 거의 파산 상태였다. 그 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스페이스X는 망해가고 있었고 테슬라도 생산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게다가 첫 번째 부인 저스틴과의 이혼 소송까지 겹쳤다. 언드임 게팅 디보스트라고 그는 나중에 회상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펠컨 1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일론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1분, 2분, 3분. 이번에는 달랐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마침내 펠컨 1은 지구 궤도에 도달했다. 민간 기업이 만든 로켓으로는 최초였다. 발사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다. 일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6년간의 지옥 같은 도전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며칠 후 NASA에서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었다. 스페이스X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우주 사업의 주역이 되었다. 그날 밤 일론은 또다시 해변에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 화성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지만 이제 그 길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5장 전기차 혁명의 시작. 2008년 디트로이트 자동차 쇼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로드스터를 공개했을 때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전기차로 돈을 벌겠다고? 도요타 프리우스도 간신히 수익을 내는 판에? 거대 자동차 회사들의 임원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GM은 이미 EV1로 실패했고 전기차는 여전히 골프카트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일론은 확신했다. 전기차가 단순히 환경을 위한 타협이 아니라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한 차가 될 수 있다고. 사실 테슬라는 일론이 창립한 회사가 아니었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설립한 회사에 2004년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로드스터 개발 과정에서 예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창립자들과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결국 일론이 CEO를 맡게 되었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거의 파산 직전의 회사였다. 2008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해였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3번 연속 실패했고 테슬라는 생산 지옥에 빠져 있었다. 로드스터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판매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매달 수백만 달러씩 현금이 빠져나갔고 투자자들은 더 이상 돈을 대주려 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파산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론은 직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회사에 투입했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심지어 생활비조차 빌려 써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것이 내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다.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마지막 투자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순간 일론은 사무실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다. 몇 달 동안 견뎌온 극한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테슬라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로드스터는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지만 연간 2,500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는 틈새 시장의 스포츠카에 불과했다. 일론의 진짜 목표는 대중을 위한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었다. 2012년 출시 예정인 모델 S가 바로 그 꿈을 실현할 기회였다. 모델 S 개발 과정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자동차 산업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야 했다. 17인치 터치스크린, 공중 업데이트, 자동 운전 기능까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불가능하다 또는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모두 구현하려 했다.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일론도 공장에서 잠을 잤다. 2012년 6월 22일 첫 번째 모델 S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출고되었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일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단순한 자동차 출고가 아니었다. 100년 넘게 변하지 않았던 자동차 산업에 던지는 혁명의 신호탄이었다. 초기 반응은 놀라웠다. 모터 트렌드가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했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대량 생산이었다. 주간 생산량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고 품질 문제도 속출했다. 생산 지옥이라고 부를 만큼 혹독한 시기였다. 언론과 경쟁 업체들의 공격도 거셌다. 전기차 거품, 보조금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배터리 화재 사고가 몇 차례 발생하자 테슬라의 주가는 폭락했다. 일론은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또 어떤 악재가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아갔다. 2013년에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모든 특허를 공개했다. 우리의 목표는 테슬라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혁명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전환점은 2016년이었다. 모델 S의 성능이 안정화되고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전기차가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BMW, 벤츠, 아우디까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테슬라가 만든 시장을 인정하게 되었다. 2020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토요타를 넘어서는 순간 일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연간 50만 대를 생산하는 회사가 1천만 대를 생산하는 회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시장이 테슬라의 미래를 믿는다는 의미였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프리몬트 공장을 둘러보며 일론은 생각했다. 2008년 파산 직전의 순간들,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 언론의 조롱과 비판을 견뎌낸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전기차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육장 몽상가의 끝없는 도전. 2016년 7월 일론 머스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뉴럴링크, 도시교통체증을 해결할 보링 컴퍼니, 그리고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오픈 AI까지. 45살의 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뉴럴링크 발표 현장에서 그는 말했다. 우리가 AI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인간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청중들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웃었지만 일론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이미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 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 보이겠다는 도전이었다. 보링 컴퍼니는 더욱 기상천외했다.
LA의 교통체증에 지친 그는 트위터에 터널을 파겠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았지만 몇 달 후 스페이스X 주차장에서 실제로 터널을 파기 시작했다. 교통은 3차원 문제인데 왜 우리는 2차원적으로만 생각할까요? 땅 아래로 가면 됩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 뒤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결함들이 숨어 있었다. 트위터에서의 논란들, 직원들과의 갈등, 개인적 관계의 실패들, 2018년 테슬라를 사유화하겠다는 트윗으로 SEC와 법정 분쟁을 벌이기도 했고, 태국 동굴 구조 작업을 도우려다가 구조대원과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때로는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판단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다. 하루에 120시간씩 일한다고 공언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그의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봉쇄 조치에 반대하며 테슬라 공장을 강제로 재가동했고 백신에 대한 회의적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전은 계속됐다. 2021년 스페이스X는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우주 여행을 성공시켰고 테슬라는 연간 100만 대의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뉴럴링크는 인간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보링 컴퍼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용 터널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 2022년 10월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는 설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충분히 바쁜데 왜 또 다른 짐을 지려는 걸까? 트위터 인수 후 그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스페이스X에서 화성 계획을 점검하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개발을 독려하고 뉴럴링크에서 뇌 임플란트 실험을 지켜보고 보링 컴퍼니에서 터널 굴착 진도를 확인한 다음 트위터에서 콘텐츠 정책을 논의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2023년 52살이 된 그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화성 이주는 물론이고 AGI 범용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한 인간 능력의 확장,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까지 각각이 수십 년이 걸릴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었다. 저는 그냥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싶습니다. 어느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인구 감소, AI 위험 등등.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남아프리카에서 홀로 책을 읽던 고독한 소녀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가가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실수도 많이 했고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어떤 몽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꿈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그 아이디어를 당신은 현실로 만들 용기가 있는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결국 이것을 증명한다. 충분히 간절하게 꿈꾸고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꿈이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